전종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독일은 뭐 전에 이제 뭐 어쩌다가 보니까 뭐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 대학원에서 독일 통일과 이제 그 헌법 독일 이제 헌법 통일하는 거를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그때 논문도 뭐 그걸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관심을 갖고 했던 게 이제 그 남북 관계, 특수 관계 이쪽에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했는데 뭐 하기를 하는 데는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독일 통일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썼는데 뭐 좀 자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독일에 대해서 이제 대충 보면 우리는 뭐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선입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저 한반도나 저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상당히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 독일의 그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정부의 그 동방 정책이 통일을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서독 주도로 저 90년에 통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제 글을 쓰고 또 자료들을 상당히 뭐 그리고 독일 내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독일과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자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도 이제 상당히 그뭐 국무부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영어로 된 과거 소련 시대 자료들이 다 개방이 돼가지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써서 그 아마 상식과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비판적 이론에서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당시에 국내 뭐 이성과 혁명 하나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뭐 책이 워낙 저 일본 거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허버트 마르쿠제 글을 한 3권 정도 번역하고 독일에 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죠. 뭐 우리 저 대학 다니는 때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관심을 끊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독일 지난번에 이제 요 책 전에 이제 제가 작년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후배와 같이 3인당 역사를 썼습니다. 3인당이 이제 15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또 잘못된 게 무슨 공산당의 그 말하자면 그 2단 내지는 벗어나간 사람은 사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 처음에 마크시즘을 기초로 한 말하자면 사회주의 정당이 최초의 표시고, 레닌도 보면 1896년인가 그때 보면 러시아 사회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그 이후에 이제 삼인당에서 결별해가지고 나가면서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삼인당 같으면 그 이념 정당, 그럼 처음에는 막스주의에서부터 해가지고 59년에 이제 막스주의를 털어냈다가 고데스파리크 방면 때 털어냈다가 다시 이제 또 뭐 보면 베를린 89년에 베를린 그 감령이라든지 데서 다시 막스주의도 자기들 여러 논리 중에 하나다, 그 어프로치 중에 하나다,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하는데, 그런 이제 3인당하고 뭐 보면 이제 나중에도 보면 이제 스탈린 때 보면 3인당은 뭐 자기들이 보면 자본주의보다가 더 적대화해버리고, 그런 이데올로기 정당,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이제 계급정당, 또 이런,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3인당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세 개의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늘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민족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의미가 뭐냐? 독일이 과연 민족 통일이냐? 독일 민족 통일이냐? 그리고 또 독일 민족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대체로 민족, 한민족 같은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말을 공동으로 쓰고 대충 관습과 이런 것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독일 민족이란 건 과연 뭐냐? 독일 주변에서는 독일 말 쓰고 하는 사람이 또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독일 민족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는 안 됐지만 개통일이냐 이제 통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독일에서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통일을 이끈 콜 총리 이런 쪽에서는 재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통일이라는 의미라는 게 그 1937년 히틀러가 본격적인 이제 침략에 들어가기 전 1937년 12월 31일로 말하자면 통일된 독일로 통일의 회복을 재통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민당이 독일에서 쓸 때는 통합이란 말을 씁니다. 통일, 재통일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통일이냐, 통합이냐. 그리고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이 통일을 열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아는 게 우리가 동방정책이라는데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한 정책을 동방정책이라고 하고, 독일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처럼 동서독 관계는 독일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민년의 동방정책과 독일 정책에 대해서 브란트 총리 때는 신동방 정책, 신독일 정책이라는 이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일을 열었느냐? 브란트 총리 시절에 중요한 게 독일 동서독 기본조약입니다. 이게 과연 그런 통일의 길을 열었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독이 주도한 통일이냐? 우리는 대체로 서독이 뭐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다음에 브란트가 했으니까 서독이 주도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보시면은 당시에 1989년 그다음에 보면 동독에서는 엄청난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월 되면 뭐 100만 명이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서독에서는 과연 통일을 주장을 했는가 하면 서독의 신문이 11월 그 무렵 때도 제가 많이 보는 슈피겔이라든가 자이드 이런 걸 보면 통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로 보는 거지. 동독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도 폴란드라든가 체코, 헝가리의 민주화 운동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란트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이제 서명을 하고 국회의원 말하자면 비준 동의받는 과정에서 불신임안도 나오고 이러면서 해산을 해가지고 국회 이제 연방의회 선거를 할 때 그때 보면 47%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득표를 하는데, 그게 지금 2017년 재작년 총선에서 보면 독일에서 20.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일 문제라는 게 계속 제기가 됩니다. 지금 역시도 보면 가끔 이제 글들을 읽으시면 독일 문제라는 게 제기가 되는 게, 독일 문제의 그거는 이제 독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상에서 그럴듯하게 등장하는 게 종교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30년 전쟁 후에 이제 30년 전쟁을 정리하기 위해 베스트팔리아 평화체제가 1648년에 수립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근대 아마 왜 국제정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30년 전쟁에 보면 말이 종교전쟁이지 유럽의 말하자면 독일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이 등장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그 다음에 프랑스며, 영국은 당시에 지금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이런 건 좀 국내 어수선하긴 하지만, 스페인에다가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사보이까지 모든 게 하면서, 이때는 전쟁 자체가 이게 용병에 의한 전쟁이라서 철저하게 약탈과 요새 나오는 최악의 전쟁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마그데부르크가 3만 명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1000명 인구가 줄었다라든가, 베를린이 반으로 감소했다라는데 총 이때 정확한 통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추정하기로 한 8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베스트팔리아 평화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뛰어들지만 결국은 거기 신성 로마 제국을 300여 개 왕국, 제후국 이렇게 이제 분할합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로 만들어서 프랑스는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죠. 300개라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때 이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남북한해가 군 시군이 한 270개인가 하니까 300개라면 산 넘어 나라 하나씩 있다고. 이게 고만고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말하자면 베스탈리아 평화체제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프랑스 혁명 후에 이제 여기도 보면 프랑스 혁명 때 간섭 전쟁할 때 독일에서 큰 나라인 프로이센과 이쪽은 간섭 전쟁 작생 같은 데가 참여하지만 패배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나폴레옹 전쟁이 독일은 프로이센은 예나에서 1806년에 예나에서 아마 항복을 해버리죠.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독일을 갈로질러서 러시아까지 모스크바까지 가죠. 말하자면 독일은 또다시 한번 전쟁의 길이 됩니다. 나폴레옹. 그러면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비엔나 소위 말하는 비인 체제라는 게 300여 개의 독일을 충동 로마 제국에 있던 독일을 39개의 왕국과 공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독일 연방이라고 부르지만 말이 독일 연방이지 다 독립된 국가의 이제 느슨한 그냥 유대관계 지금 같은 요새 러시아하고 있는 과거의 그 사람들의 국가연합 수준도 못 되는 느슨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라든가 남쪽의 바이에른 같은 경우가 이제 큰 나라고 이게 또 결국은 프랑스의 안보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중에 많이 등장하는 라인강 지도상에서 왼쪽 부분은 거의 프랑스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고 바이에른도 마찬가지.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전파가 되고 말하자면 산업적으로 후진 독일 연방 내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 보면 독일 연방이라는 게 붉은색이 이제 대체로 독일 연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푸른색이 칠해진 부분이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북독일 연맹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한 북독일 연맹이 1843년에 관세동맹에 의해서 강력한 산업 그리고 이 비엔나 체제 보면 이 동안에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이제 독일 연방 내에 있는 각 국가들 프로이센이라든가 작센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앞다투어 경제 개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대체로 1860년 되면 이제 독일의 철도 연장선이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서쪽 지역은 산업이 강성하게 됩니다. 철강이라든가 이런 수준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861년에 소위 말한 이제 말하자면 독일 제국의 빌헬름 1세 말하자면 아리존 프로이센의 왕이죠. 그 사람하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손을 잡으면서 산업화와 이제 군대 증강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862년에 슐레스비 홀스타인 영유권을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서 덴마크와 전쟁을 일으켜서 홀스타인하고 슐레스비를 이제 영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전쟁할 때 자기들 협정상으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나눠 갖기라 했는데 사실상 프로이센이 혼자서 집어먹으니까 이걸 기하로 해가지고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상과는 달리 오스트리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프로이센이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배상금이라든가 영토 할양 없이 그냥 독일 통일해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별 원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70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권 문제로 이제 말하자면 구실을 만드는 걸로 이제 역사책을 쓰고 있죠. 비스마르크가 당연히 이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왕이 나올 걸로 알았는데 프로이센이 적당하게 말하자면 자기도 혈연이 피가 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왕위 계승권에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우리 역사책에서 엠스 전보 사건 이런 걸 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가 선전포고를 하고 수당에서 간단하게 포로가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그래서 전쟁 끝나고 1871년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도울의 방에서 독일 황제 대관식을
프랑스는 아주 치욕을 다하는 거죠. 하고 말하자면 이때 뭐 아마 이 끝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파리 고민이 발생되고 하는 거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북독일 연맹 당시에 보면 이제 프로이센하고 이런 과정에서 통일 운동이 급히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전파한 민족주의에다가 산업화로 통해 가지고 부르조아와 독일 내에서도 보면 이제 프롤레타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통일의 일종의 주체 세력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서 보면 또 그 이전에 독일 제국 성립 전에 보면 프랑스 2월 혁명이 이제 부르봉 왕조를 물러내고 이제 공화정이 들어설 때 그런 영향을 받아가 유럽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는데 독일은 뭐 그까지가 있는데 힘이 딸리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헌법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뭐 헌법이라는 게 입헌군주제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 39개 왕국이나 공국을 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 뭐 이거 프로이센에가 설득차 갔다가 간단하게 거절당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도망갔다가 이제 이렇게 군대에 가지고 해산돼 버리는데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정신은 남아서 상당히 나중에 보면 이제 바이마르 헌법 같은 데도 정신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헌법도 독일 제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황제 주권 헌법이고 뭐 전문에 보면 짐은 뭐 이래 가지고 헌법을 주노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군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왕이 이제 절대적인 충성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여기는 39개 국가들 말하자면 여러 국가들이 말하자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상당히 자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독일에서 연방 상원이라는 게 이때 여러 국가들의 이익을 말하자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인 게 말하자면 연방 상원입니다. 상원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초기에 연방 총리가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일 민족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독일 민족이라는 게 규정이 됩니다. 독일 제국 내에 거주하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제 히틀러 때 다시 문제가 또 되죠. 독일 민족이라는 게. 독일 제국의 영토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게 이제 오데르나이트 선이고 독일 제국 1872년에 독일 나이트 선이고 이게 이제 동프로이센 폴란드라는 게 있지 않죠. 파란 색깔이 프로이센인가요? 독일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도 컬러는 독일 제국이 아니었나요? 네. 지금은 저게 다 독일 제국 들어갔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오데르나이트니까 독일은 더 축소가 되죠. 예, 축소되고 밑에는 또 남쪽. 그렇죠. 남쪽 여기 이제 작센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그 이후에 비스마르크는 대체로 이제 또 비스마르크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독일은 아직 민족 형성 중이고 이렇습니다. 대개다 보면 나중에 지금도 요즘도 뭐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쪽에 있는데 독립 이야기 나올 때 카탈루니아 독립 이야기 나올 때 바이에른 이야기들이 가끔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독일은 이 시점에서 독일 제국 시절에서도 민족 형성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비스마르크 체제는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제압하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역사책에 3제 동맹이라든가 삼국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밀 통해 가지고 프랑스를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탄압법이 비스마르크에서 나오면서 3인당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의회 밖에서 불법화돼가 망명도 가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달래는 게
맨날 저기 보면 소위 말하는 저 독일의 그 사회보장법이 세계 최초로 나옵니다. 노령연금법이라든가 의료보호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최초로 나오면서 그 말하자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하면서 독일을 다져나가는데 그 기레를름 2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 나오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들 이제 벨트 폴리틱 해가지고 힘의 정책을 취합니다. 그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간섭도 하고 영국하고 건남 경쟁을 벌이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청일 전쟁 끝나고 그 산동반도 조차할 때 독일 조차지가 그때 나타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간섭하고 저 영국하고 저 말하자면 남아프리카 보아 전쟁에도 뭐 몇 마디 거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결국은 이제 그 1차 대전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건한 경쟁과 이런 부딪히면서 1차 대전으로 이제 되죠. 근데 1차 대전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볼셰비키 혁명이 나오면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출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동부 지역에 또 하나의 국가가 출범을 하는데 독일은 볼셰비키 혁명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나오듯이 2년 동안 간섭 전쟁, 말하자면 그 발티키에서부터 극동까지 걸치는 이런 간섭 전쟁이 2년 동안 있죠. 일본도 이때 간섭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많은 병력이 그 간섭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은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독일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 키일의 수병들 반란이라든가 뭐 이러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독일에서 뭐 키일이라 수병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병사 이런 데 소비에트도 성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그거는 또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등장하는데 1919년에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이제 또 독일을 정비를 하면서 보면 베르사유 체제에서 상당 또 독일이 저쪽에 그 아까 보신 그 지도에서 보면 동프로이센 할양하고 뭐 이런 영토도 상당히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데 이 동프로이센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회랑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쪽에 그 아를란트는 또 프랑스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알자스 로렌 지방이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베르사유 체제가 보면 영토 한양이 있고 또한 1921년에 그 배상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 나오는 게 배상 문제, 영토 문제, 그 다음에 그 전범 처리 문제가 전범이야 뭐 황제가 망명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고 그 영토는 동프레사인이라든가 라인란트의 이제 중립지대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1320억 금마르크라는 배상금입니다. 이게 요즘 현재 금액으로 한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 1939년 무렵 히틀러 때 이제 이거 우리도 배상금 못 받는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침략 전쟁으로 나갈 때 대충 그 GDP를 요새 추정하기는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5천억 달러면. 그러니까 이거 독일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물리는데 1921년에 그 배상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22년부터 바로 독일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건 엄청난 겁니다. 뭐 사진에 보시면은 2차 대전 끝난 독일이나 1차 대전 끝난 독일 거리라는 건 방향이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상태죠. 이게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이 상당 부분 돈을 빌려줍니다. 전쟁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나왔는데 독일도 결국 미국 돈 들여다가 경제 돌리고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배상금 갚는 이런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영 아니니 도주 아니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독일이 뭐 헐떡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탕감도 해주고 조건도 좋게 해주고 하는데도 뭐 독일은 뭐 도저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그 환율이 1달러에 뭐 1달러 1조 마르크 뭐 이런 정도까지 되고 기록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에피소드 나오는 게 무슨 뭐 미국 관광객이 그 팁 1달러를 줬는데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 1달러를 어떻게 쓸 건가 뭐 이게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했다는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8년에 대공황이 나오면서 독일은 뭐 완전히 그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독일이 얼마나 한가는 23년에 그 배상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자르 탄광지대 그 벨기에하고 프랑스가 점령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이거 완전 독일 경제는 대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쟁으로 돌아온 그 기한한 뭐 넘칠거리는 처음부터 뭐 독일 경제는 엉망이니까 실업자문에다가 또 이거 뭐 물가 뭐 이러면서 경제는 많이 파탄이 납니다. 사회불안 속에서 소위 말해 나치라는 게 민족사회주의 노동자당입니다. 당시에 돌아다니 유행하는 말은 다 이제 조립한 거죠.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이 등장을 해가지고 1900 처음에 뭐 그 일부 이제 23년인가 해가지고 의회 이제 뭐 열 몇 명 처음 들어가지만 30년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31년 선거에 보면 나치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이 2당이 되고 33년 정도 되면 뭐 1당이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 보면 3인당이 37%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 30% 되는 게 없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극히 취약합니다. 우선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이제 요새에서도 민주적인 모공 헌법이라 그러지만은 거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31년 뭐 이런 무렵에는 17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고 대체로 30% 넘는 득표를 하는 게 3인당을 제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 정치 참여라는 게 유권자로서의 투표장에 가는 거지 그 이외에는 정치 참여도 없으니까 정당끼리의 담합이 엄청 심하게 되면서 히틀러라는 게 뭐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히틀러와 이제 31년, 33년 되면 말하자면 소위 말해 바이마르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공산당과 나치당이 아주 급상승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치는 뭐 일단 베르사유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고 공산당은 혁명 과정의 일부로서 헌법 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이니까 아주 보면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뭐 파업도 일으키고 뭐 이럴 정도입니다. 히틀러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정권 수임법이라는 대통령 죽고 나서 수임법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끝이 나죠. 그리고 독일 민족의 생활 공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잃어버린 지역 거기 보면 다 독일어권입니다. 동프로이센도 독일 국민들 독일 민족 독일 제국 시대 독일 민족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야기한 주데텐이라든가 이제 다 독일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어서는. 그러니까 생활 공간 학부를 이유로 내세워가지고 주데텐과 단지를 합병을 하고 그다음 뭐 이미 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합병을 하죠. 그리고 보면 이게 또 그냥 하지 않고 다 국내에서 국민투표 거칩니다. 97%다 국민들 지지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정당성을 갖고서 자기들은 생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차 대전이 한 42년, 43년 되면 대충 2차 대전이 독일의 승산이 없다는 게 나오는데, 이전에 보면 41년에 미국은 참전 안 하지만은, 당시 루즈벨트와 처칠 간의 소위 말하는 대서양 헌장, 이런 게 대충 가닥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독일과 이제 2차 대전 종결 후에 유럽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도 이야기가 조금 언급은 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얄타 회담과 얄타 협정과 포츠담 협정이 45년에 있었던 이거에 의해 가지고 대체로 이제 유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 역시 이제 이거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도 미국이 한 40만 명 그런가 유럽도 미군이 상당히 엄청 참전을 하고 아시아 태평양 같으면 완전히 미국 동감, 미국 본인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지. 중국이라는 거는 자기들 내부에서
정신없는 거고, 유럽도 보면 미국에서 참전하기 전에 그 무기대여법에 의해 가지고 영국, 러시아,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까지 다 미국 원조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트랙터까지 미국 원조 받아가지고 소련에서 움직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얄타우 포츠담 협정에서 미국의 그리고 당시에 루즈벨트 보면 대생 헌장에서 나오죠. 상당히 좀 이상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유럽이라든가 여기서 거리 두고 있는 거니까 직접 이해 당사자라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아까 돈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서 보면 대체로 그림을 그리는 게 유럽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44년에 그 재무부 장관하던 모겐서라는 사람, 헨리 모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플랜이 제의를 했는 게 대충 이제 그 밑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 독일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는 독일의 전쟁 능력 제거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 가지고 또 분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베스트팔리아 체제도 그렇고 비엔나 체제도 그렇고 독일을 분할시키듯이 말하자면 모겐소 플랜에서 보면 독일을 18개 주로 만들고 북부도 독일, 남부 독일, 서부는 반자치 비슷하게 또 하는 3개 국가 정도로 만들고 연합상대국인데 경제는 중공업은 해체해버리고 경공업과 농업 중심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보면 러시아와 영국을 뺀 유럽의 평균 수준 이하의 소득이 되는 소위 말하는 목가적인 독일 이런 게 이제 모겐소 플랜인데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민주국가와 독일의 잠재 제거. 그래서 보면 이제 게 4D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또 독일의 전쟁 능력 제거입니다. 4D 정책이라는 게 탈나치와 민주화, 탈콘체른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탈군사화. 소련은 아까도 보시지만은 그게 소련의 관심은 포츠담이나 얄타회담에서도 쭉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간섭 전쟁이라든가 소련의 적어도 이때 스탈린의 일부 사회주의는 소련의 안전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련은 경제적으로 모스크바까지 밀어닥치면서 퇴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전.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알피에서부터 포츠담 협정하고 얄타회담에서 출정 나가지만 포츠담 협정에서 보면 동아시아 쪽 보면 만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쿠릴열도 요새 일본의 국방 사계도서 반환 요구하는 쿠릴열도는 포츠담 협정에 보면 당연히 소련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배상 문제와 국경 문제와 점검 처리 문제가 또 나옵니다. 배상은 전쟁이라는 게 1차 대전 때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걸 가지고 배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되고 불안을 낳으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한 거는 현재 생산에서는 배상은 하지 말자. 그리고 생산시설 철거. 말하자면 중공업은 전쟁 능력하게 생산시설 철거와 그 다음에 대외 재산 이런 데서 배상을 받고 영토 이렇게 하고 근데 소련은 독일에 대해서 얄타회담에 200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준으로 잡자 하고 이렇게 되고 국경 문제는 이제 굉장히 또 민감한 국경 문제가 폴란드가 아까 이야기한 독일의 동부 국경,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 오데르 나이세라는 게 동프로이선의 영토인데 이게 말하자면 과거 독일 제국의 영토죠.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영토가인데 여기 오데르 나이세하고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커슨 라인 근에서 영국에서 대충 근게 비슷합니다. 근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명확하게 그거를 안 하고 소련은 강력하게 현존 경계선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독일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경 문제, 특히 이제 폴란드 국경이라는 문제는 이게 회복하는 경우에 소련이 1차 대전
부에 깔고 앉은 폴란드 국경까지 문제가, 폴란드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하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강 분할 전쟁에서 보면 얄타나 여기서 보면 프랑스를 참여시킬 건가 가지고서 이제 세 나라가 결국 참여시키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독일을 분할시키는 걸 강력하게 올라왔고 항상 프랑스는 안전이라는 건 독일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러면서 그 포츠담 협정과 그리고 5월 8일 날 45년 5월 8일 날 점령을 하면서 이게 있습니다.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을 가는 최종 결정권은 4강국이 갖는다. 이거는 뭐 1990년 10월에 통일할 때까지 4강국이 유보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권제약은 독일의 주권제약은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이거 해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일은 이렇게 4개국이 이제 분할 점령을 하고 베를린은 별도의 서독의 영토가 아닙니다. 예, 서독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있을 뿐이지 영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서독에서 서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서독 의회에 업적으로 참여하지 표결권이 없습니다. 베를린 역시 4개국의 분할 점령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49년에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들어섰는데, 포츠담 협정에서 보면 향후의 영토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그 4강국 내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관계 있는 게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탁 통치 이야기, 이제 이때 보면 이제 패전국 추축국의 점령당한 영토들은 임시정부, 말하는 제반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재헌의회, 그 다음에 독립시킨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5년간 신탁 통치로 이제 난리 난 거죠. 여기서 하는데, 그게 모스크바인데 외상회담이 계속 열리지만 이미 벌써 46년 정도 되면 비교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책에 나오는 조지 캐난 당시 소련 참사관으로 있는 미국의 조지 캐난이 긴전보로 해가지고 소련은 대결구도다. 이제 자본주의 국가 대결구도라는 이런 이제 내용을 세우고, 46년에 미국을 방문한 처칠이 발트해 수제천에서부터 아드리아해까지 철의 장막이다라는 이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47년에 그리스의 공산 말하자면 무장 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국가를 도와야 된다, 뭐 의무다 하면서 이제 트루만이 의회 양원회의에서 트루만 독서린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게 냉전의 효시라고 보는 거죠. 이때 보면 이제 뭐 나토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대충 46년, 47년이면 미소 공동회의 결렬되고 이제 서로 뭐 이제 반정으로 가고 하는데, 독일 역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독은 그 이전에 이제 우선에 이제 주 지방정부를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점령국들은 연방정부, 중앙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 그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합의된 게 없으니까 선거에 주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48년에 연합국 이제 3개국 이제 군정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문서라는 거를 이제 독일의 장래에 관한 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헌권을 줍니다. 11개 주지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헌법 제정하고 나라 만들라고 하는데, 주지사들은 헌법이라는 건 뭐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헌법이라는 거는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시킨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논리도 있겠지만, 그런 양분을 해가지고 헌법으로 가지를 안 하고 3개국 군정장관들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본법으로 갑니다.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 기본법.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라는 건, 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뭐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데, 국민의 투표 없이 주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제 연방 국가를 구성합니다. 연방 국가지만은 상당히 느슨한 중앙 정부의 힘이란 게 굉장히 약한 연방 국가죠. 그래서 5월 23일 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반면에 동독은 이미 일찍부터 나옵니다. 대체로 아마 뭐 북한이라든 마찬가지로 소련이 들어간 데는 토지개혁, 임시정부 수립합니다. 임시민정부. 그래서 소련은 점령하면서 바로 시작한 게 토지개혁하고 47년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반파시스트 정당과 세력이 참여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보면서 각종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투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통일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회주의 통일당이 뭐 득표가 지금 과반수 47몇 프로인가 그래 됩니다. 그래 되면서 임시 구성하고 뭐 여기서 이제 헌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40년에 8년인가 인민의회 선거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정당이 참여 안 하고 민족전선이라는 단일 명부에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해가지고 별 그게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민주공화국이 연방공화국 탄생 이후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독일에는 2개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서독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방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은 55년이지만은 이제 유럽 석탄 철강 서독에 보면 아데나워 정부의 기본은 이쪽엔 공산권하고는 대립구도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나오지만 대립구도니까 일단 프랑스 내지 이쪽 서유럽과의 밀착입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기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루르 탄전지대 국제 관리하에 드는 건데 서독에 상당히 국제 관리하에 둔다는 거는 서독의 주권을 상당 부분 유보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유럽 연합으로 발전되지만 곧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나오는 브레튼 우주 체제라든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그리고 IMF 유럽 말하자면 부흥제 마셜 플랜이 해가지고 이제 서방의 말하자면 본격적인 전후 부흥 사업으로 가는데 특이한 거는 가트며 이미 49년 4개국이 점령할 때 독일에 대해서 4개국 소련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일 경제권을 유지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49년에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프랑크푸르트 협정해가지고 동서독 간의 경제 교류에 관한 협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저러한 거에 대해서 가트 같은 경우에 보면 동독은 유럽에서 무역에서 외국이 아닌 말하자면 서독의 일부로 그러니까 내국 간 거래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서독이 마르크로 통화 계획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서베를린의 도이체 마르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련이 반발을 하면서 베를린 봉쇄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공수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1차 베를린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당시에 서독이 경제가 얼마나인가 하면 통화계획 때 9마르크 히틀러 시대 때 마르크를 10마르크로 바꿔주는 게 30마르크를 처음에 30마르크가 얼마인가 하면 1마르크 1달러가 그러니까 1마르크가 한 0.3달러인가 그랬으니까 개인한테 불과 한 20불도 안 되는 15불 정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기초를 닦은 에어하르트가 주도를 합니다. 통화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가 통제라든가 이런 거 벗어나고 이제 자유 시장은 그대로 살아나게 되죠. 그렇지만 당시에 보면 여기서 점령 체제하에서 독일의 생산력을 제한을 합니다. 쿼터를 둬가지고 다른 철강 같은 거는 전전 수준의 25%라든가 자동차는 10%라든가 이런 식의 엄격하게 하면서 독일 경제는 헐떡거립니다. 근데 이제 독일 경제가 살아나는 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일 경제의 무기를 제한 쿼터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채무조약에 1953년에 채무라는 게 베르사유 체제에서 나온 독일 배상금을 갚기 위해 미국이 빌려준 돈들, 그러니까 국가들, 채권 국가하고 민간 채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데 한 63% 정도를 탕감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1921년에 있었던 채무들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1953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독일이 채무를 갚는 게 최종적으로 한 1983년입니다. 1921년에서 그러니까
60몇 년을 된 채무가 갚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후 채무라는 게, 말하자면, 점령군의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제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아데나우어 때 보면 이제 유일 합법 국가론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 우리 독일 연방공화국이 유일 합법 정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논리라는 게 우리는 독일 제국의 그대로 국가다, 국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독일 국가 계속성 이야기 나오는데, 대체로 서방 상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이 대충 응해주는 거는 저는 재산권 채무 같은 게, 너가 독일 말하자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채무 다 승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계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제한이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는 서방이 아닌 점령 4강국의 주권 제한은 그대로 전제한 상태이니까 이거는 별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방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1954년에 독일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권이 회복이 되지만은, 이때도 역시 4강국은 최종 결정권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독일은 이때까지는 외무부가 없습니다. 외교권은 1949년에 국가가 성립이 되고, 이제 이럴 때 프랑크푸르트 문서가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점령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외교권은 이제 서방 3개국 군정장관이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법, 헌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본법 개정이라든가 개폐에 관해 가지고 그 사람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권이 상당히 회복이 되지만, 역시 최종 결정권은 상강국이 그대로 유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동독도 54년에 동독 소련 기본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독은 주권국가라고 소련에서는 선언합니다. 주권국가고, 그리고 동독은 49년에 만들어진 동독 헌법에는 베를린은 수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동독이 바르샤바에 들어가고, 소독이 이제 나토에 소속이 되는데, 당시에 보면 가장 많은 병력이 있을 때 동독 지역에 소련군이 한 35만 내지 40만 가까이 되고, 서독 지역에 미군이 26만이었으니까 엄청납니다. 당시에 49년에 두 개 국가가 생기면서 동서독 모두 유일 합법 정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법이 없습니다. 다 지금 보면 당시 기본법 116조가 보면 독일 국적을 가진 자 혹은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 영토의 독일 영토 독일,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보면 폴란드하고 문제가 되는 동프로이센에 있는 독일 사람들 문제가 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가 우리가 흔히 아는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거는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동독 승인하는 놈은 이제 우리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유일합법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최종 결정권을 유보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표를 좀 구해다 보니까 많이 지났는데, 분할 점령 시대 때도, 분단 시대 때도 동서독 경제 교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49년에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있고, 나중에 이제 개정이 돼가 베를린 협정이 연간 이제 물품 거래, 거래할 수 있는 물품 리스트를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나중에 굉장히 간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독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거를 동독, 서독 간의 경제교류 협정이 아니라 서부 마르크 지역과 동부 마르크 지역 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에도 이야기되는 청산개정, 말하자면 나중에 연간 단위 청산하는 개정이 있고, 무담보 대월제도인 스윙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동독 마르크하고 서독 마르크를 1대1로 하지만 서독 마르크 기준으로 하니까 동독이 전부터 이득을 얻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이 됩니다. 6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보면 196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대탕트 문제가 미국과 소련 간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대체로 이제 나바리 정리가 끝나면서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한번 서로 간 시험해보지만은, 대탕트가 이제 동서하에, 말하자면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대탕트, 그리고 동서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유지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유럽 평화라는 문제가 독일 문제를 아까 이야기한 독일 문제, 도이체 프라게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독일 유럽 평화 문제라는 건 대탕풍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에 그 통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하니까 양국 체제로 대충 의견을 접근합니다. 후르쇼프도 1955년에 보면 그 전에 스탈린 때는 보면 뭐 평화 노트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립화 평화 통일 노선이니 뭐 이런 게 이제 스탈린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후르쇼프 체제에서는 다 정리해버립니다. 하고 그 55년에 후르쇼프가 베를린에서 양국 체제 독일은 2개 국가가 있다는 걸 선언을 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미국과는 좀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63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이제 1급 참모죠. 에곤 바르가 이제 말하자면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사강국도 소련 역시 주권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동독에 30만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데, 소련의 동의가 없다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당분간 통일은 유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2개 국가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고, 여기서 보면 이 브란트의 접촉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고, 늘 이야기되는 폴란드의 서부 국경 문제, 독일의 동부 국경 문제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동독의 국가적 실체도 인정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연정 때 외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각종 회의에 가가지고 거침없이 독일 민주공화국인데 사실 독일에서 당시 서독의 의회 의사락 같은 걸 보면 뭐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동독을 부를 때 독일의 접편 조금 이야기하면 요란하죠. 우리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데 아데나워는 이미 벌써 나이도 많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힘에 의한 정책으로서 독일 정책 아데나워가 이미 벌써 미국이나 이런 데 거부감을 갖게 되고 아까 이야기하는 61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들어서는 제2차 베를린 사태 때 보면 아데나워는 강경하게 나가지만은 이미 벌써 케네디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면서 상당히 그때 보면 브란트는 상당히 유연하게 하면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친미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데나워의 에어하르트라든가 키징거라든가는 자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라든가 김인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69년에 브란트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신동방 정책을 신독일 정책을 하나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모스크바 소련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조약, 바르샤바 이제 폴란드와 조약, 체코와 조약. 이게 보면 아까 보면 다 2차 대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폴란드는 오데르나이트선으로 국경 영토 문제가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주데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조약이 5개 조약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력 포기와 영토 인정입니다. 세 나라 조약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하 조약에서는 보면 38년에 위넨 협정, 소위 말해서 히틀러 때 주데텐을 잡아먹는 데 대한 영국의 챔벌린 총리, 프랑스 외무장관 대통령, 그러니까 무솔리니, 히틀러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주데텐 할양을 승인을 했던 위넨 협정을 무효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스크바 조약하고 이 세 개와 독일의 기본조약, 동서도 기본조약 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조약이 보면 동독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보면 이거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다만 이제 동서독의 이제 서독과의 유대는 인정하는데 동독은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상주 대표부 설치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서독 기본조약이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1990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대탕트 분위기에서 미소무기 전략협정이 이제 체결되고 4강국 베를린 협정이라는 거는 47년 당시에 소련이 말하자면 점령국 통제위원회라는 데서 철수해버리는데 서방 3개 국가
여기서 보면 베를린 통행과 관련되는 사강국이 협정을 맺으면서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4개국이 갖는다는 걸 다시 승인을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국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그리고 동서독 동시유엔 가입, 그리고 그 동서독 기본조약이 서독과 동독 간에 삐그덕거릴 때 그 동독에서 울브라이트가 곱창을 지릅니다.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그 정치국에서 뭐 소련에다가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브레즈네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당시에 보면 기본조약 때문에 삐그덕거릴 때 소련에서 힘을 썼겠죠. 그 울브라이트는 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브란트하고 브레즈네프가 비밀회담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도 미소간의 협력에 의해 가지고 해주고, 유럽안보협력회의라는 게 소련이 이제 주창하던 건데 미국도 참여하고 동독도 주권국가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허용으로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적어도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한 양국체제는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국체제 하에서 이제 보면 1980년대 보면 우리가 뭐 퍼싱2하고 뭐 이런 거 나오듯이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이라는 게 주로 이제 독일을 겨냥을 하고 있는, 서독에서는 3인당이 핵미사일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슈미트가 지지하고 나면서 3인당이 당내 분쟁이 시끄럽게 하면서 정권도 내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냉전 상황이 도래하지만 동서독 관계는 뭐 계속 심화됩니다. 이제 기본조약에 따르면 이제 기본조약에서 그 4개국 베를린 통행 4개국 협정에 따라 가지고 동서독 간의 그 국내적인 조치로서 통행협정이 수립이 되고, 소베를린하고 서독 간의 그 통행로가 이제 보호하는, 이거는 뭐 서독 돈으로 다 하게 됩니다. 경제교류도 역시 하는데, 차관과 콜 정부 때도 보면 차관과 이제 지급 보증도 해줍니다. 꼬리가 없습니다. 보면 국경 경계선상에 있는 자동 발사 장치를 없애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오는 게 카우프라 해가지고 정치범 돈 주고 사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됩니다. 과거에서 조금씩 있었던 게 본격화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80년대 들어갈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동독 지원이 불가능하면서 동독은 84년에 서독으로부터 10억 마르크, 9억 마르크 차관 도입을 하면서 이제 종수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독은 사실상 유일 합법 정부로는 사실상 폐기하게 되고, 동독은 이제 헌법 개정합니다. 헌법 개정해가지고 1968년에 이제 사회주의 민족으로 규정을 했다가 74년에는 몇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민족 이야기도 없어지고 별도의 완전히 소독과는 관계없는 이제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68년에 동독은 이제 국적법을 제정을 합니다. 분단 이후 동독 주민을 동독 국민으로 규정을 하는 이제 국적법을 제정합니다. 또 여기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게 이제 기본조약이 그냥 순조롭게 된 게 아니라 70년에 기본조약에 서명은 합니다. 하는데 국회 동의가 이제 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민연에서는 당시 보수 야당에서는 브란트 말하자면 이제 불신임 결의안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잘 넘기지만은, 브란트는 승부수로 국회를 해산하고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에 의해 가지고 47.몇% 이제 훨씬 이제 자민당하고 해가지고 과반수 넘으니까 통과를 하는데, 비준동의를 하는데 72년에 비준동의 할 때 보면 기민연하고 보수당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정치용으로 보면 모스크바 조약에서도 그렇고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모스크바 조약이라든가 기본조약이 기본법에 이야기하는 통일명제, 기본법 이제 국가는 말하자면 통일을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말하자면 기본법상의 통일명제 이 조약이 배치되지 않는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서한으로 보내고 그게 조약에 첨부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지난번에 우리 김 변호사께서 브란트 정부가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냐, 인정은 안 했습니다.
라고 연설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주 대표부인데 동독은 끊임없이 국가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서독에. 그리고 상주 대표부를 두는 것도 동독은 서독의 그 외교부에서 나온 대사가 나옵니다. 서독은 베를린의 상주 대표부에 전독부에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행안부의 그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데 그 보수 정치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조약이 말하자면批准된 다음에도 그 바이에른 주 정부가 이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 그 청구를 합니다.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게 보면 말하자면 통일기본법 위반이다. 말하자면 명제를 버렸다. 그 다음에 그 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동독 지역은 포기를 해버렸다. 그 다음에 독일 국민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쪽 동쪽 지역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그 포기해버렸다는 거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라는 논리를 동원을 합니다. 말하자면 국제법상으로는 외국 두 개가 외국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이건 내국 간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충안을 나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고 하지만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정치적인 타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선거에서 말하자면 반으로 짜개지는 유권자가 반으로 짜개지는 데서 그게 한쪽 손 들어주는 경우에 소독은 아마 절단이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잘 슬기롭게 하면서 그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도 그 91년에 남북간 기본 합의서에 보면 여기는 명시적으로 특수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죠. 대체로 보면 이제 이게 국내 정치는 어떤 걸 하는 건 그런 뿐만 아니라 현상이 공고화됩니다. 3인당은 아까 말씀드린 브란트의 3인당이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 신독일 정책이 통일을 열었냐면 3인당은 말하자면 87년이면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거창하게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이때 보면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하고 공동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 공산주의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도 장점이 있고 우리 시장 경제도 장점이 있다. 그 서로가 간섭하지 말고 평화와 현상 유지를 하자 대충 이런 내용의 이제 공동 연구를 발표를 할 정도로 서로가 이제 통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당연히 동독은 외국인데 이게 언론은 동독 기자들은 소독이 마음대로 오지만은 소독 기자들은 동독에 허가받고 취재 허가받고 가는 이런 정도 차이지만 동독 기자는 소독이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소독 기자는 동독에 허가를 받고 취재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동서독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면 서독은 김인년은 개통일론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제 아데나워 때부터 하는 거는 동독 주민의 자결권 행사 이해 가지고 그 뜻에 따라 가지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힘의 우위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재통일이라는 1937년 12월 31일로 말하자면 통일된 독일로 통일된 독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김인년의 당 기본 정책에 보면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다. 그리고 파터의 조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결권에 의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하고 78년에 한 기본 강령은 통일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게 기본은 아데나워 때는 이제 김인년의 강령이 없이 이제 선거 때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거 때부터 선거 강령에서 쭉 47년부터 나오는 49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합법정부론이라든가 그리고 독일 국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동서독 국민 다 독일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론입니다. 3인당은 기본적으로 전체로서 유럽 평화 질서 속에서 민족 문제 극복을 전제로 한 통합입니다. 1925년에 3인당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에 유럽 합중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 합중국이라는 거는 유럽의 말하자면 국가를 넘어서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 주권을 이양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말하자면 민족 문제라는 거를 이상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년대는 이제 50년대까지 전후에 이제 3인당이 재건돼 가지고 이제 나온 중립화 통일 방안입니다.
비무장 중립화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그 브란트가 당수를 할 때 그 데너라는 이제 그 브란트 정부에서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하던 사람이 3단계 통일론도 중립화 통일 방안도 내고 하는데 61년에 다 폐기합니다. 그 서방 편입에 대해서 억셉트하고 아데나우어의 그 외교 노선을 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래도 3인당은 그렇다고 재통일도 아니고 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 게 1989년 12월 20일이면 이미 벌써 동독에는 뭐 또 형편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베를린 당대에서 그 유럽에서 독일인가 3인당 베를린 선언이란 걸 냅니다. 말하자면 이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3단계 통일 방안, 조약 공동체, 국가연합, 그 다음에 그 연방으로 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내는데, 마지막 이제 통일할 건가는 공소독 양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말하자면 헌법 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소독에서. 그리고 녹색당은 뭐 이제 통일할 때 있었는데 또 녹색당은 다양합니다. 근데 녹색당의 그 중심은 두 개 국가입니다. 통일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90년에서도 통일에 반대입니다. 녹색당은. 그리고 동독은 이제 후르쇼프의 이국론에서 서독의 국가 승인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74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두 개 민족론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적법까지 제정해가지고, 서독과는 우린 별개 국가다. 다른 민족이고 별개 국가다. 일종의 우리로 친다면 이민족 이국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80년대 중반에 보시면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뭐 흔히 옛날에 가는 폴란드의 그 자유연대 노조, 바이엔사가 나온 자유연대 노조라든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989년 6월 4일 날 그 천안문 광장을 무력 진압하는 날, 폴란드에서는 그 총선에 의해 가지고 공산 정권이 없어지고 바이엔사가 대통령으로 하는 제3공화국이 등장합니다. 동독도 89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이 5월에 이제 동독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민족전선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이것도 뭐 98점 몇 프로라는데, 이게 부정선거인데 이미 벌써 이제 그 상당 정도 이전부터 동독 지역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처음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 라이프치히에서 9월 4일 날, 89년 9월 4일 날 라이프치히 그 니콜라스 교회에서 그 월요 시위가 시작이 되면서 정리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화되고 이러면서 민주화와 자유통행을 요구하는 게 뭐 잘 아시지만은 이제 89년에 보면 폴란드, 체코가 이미 벌써 무렵에 가을 되면 다 공산 정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국경 개방하고 이제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나 통해 오스트리아 통해 가지고 서독 오거나 이럴 때 그걸 막으면서 이제 통행 자유하고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은 이런 정도 인권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자료들 보면 그 당시에 10월 11월까지 동독에 그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요구하는 걸로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월 7일 날 보면 동독에서 이제 창건 40주년에 엄청난 이제 군사 퍼레이드 벌이고 이럽니다. 그런데 11월 4일 날 베를린에서 100만 명 시위가 일어나죠. 이때 아마 그 89년 이때면 소련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골바초프는 뭐 여러 가지 뭐 금강이나 다 팔고 이럴 때니까 사실상 그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없지만은 그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게 68년 체코에서 그 봉기 때 말하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회원국의 그런 반혁명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한 게 브레즈네프 독트린인데 사실상 폐기합니다. 골바초프는 너 알아서 해라. 우리는 말한다. 그리고 동독 정부가 국내 문제를 어설프게 핸들링하죠. 또 속죄양 만들죠. 서기장 말하자면 책임져 가지고 퇴진시키고 이제 크란치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뭐 그러다가 이제 11월 9일 10일 사이에 그 베를린 장벽이 국경이 개방되면서 확 시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독 경제는 파탄이 나 있습니다. 소독에 계속 그때도 뭐 계속 양국 간의 그 회의라든가 협상이 많은데 보면 경제 지원 요구입니다. 그리고 뭐 크란치 같은 경우 꼬리 붙이지 말라고 하고 많은데, 폴은 이 무렵부터 이제 대체로 거부를 그런 거 이제 물리치는데 11월 20일 경되면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파트란 이제 우리 조국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통일 요구가 이제 이때부터 슬슬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콜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밍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11월 28일 날 의회에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사람도 모르는 뭐 부인이 타이핑하고 자기가 불러 쓰고 당시 그 보좌관인 텔치기 옆에서 망보고 이랬다고 하는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뭐 내용은 뭐 3단계 통일 방안인데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소속 당국자 입에서 그 통일 이야기가 나온 거죠. 동서동 양쪽에서. 그때는 뭐 사강국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통일 요구가 확대되면서 사강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을 모색하는데 미국은 나토 잔류를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그 통일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만은 영국과 프랑스는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유럽 공동체 그 정상회의에서 콜하고 뭐 대처가 말싸움하고 그다음에 미테랑이 말리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과거 역사적 경험이란 걸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당시에 정말 나토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타와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같이 합동회의가 열리면서 여기서 대체로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후는 이제 동서독 국내 문제에서 해결하고 사강국이 최종 결정권 포기하고 평화조약이라는 게 절차가 번거롭고 뭐 2045년으로 돌아가서 뭐 이디오피아 심지어 뭐 이런 나라까지 포함되어야 하니까 그 절차 생략하고 유럽 안보 협력회의 35개국에 의한 그 추인으로 하자고 해서 오타와 선언을 하는데 근데 소련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서독에서 550억 마르크 지원을 하면서 골바초프가 오케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나토 잔류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동독 지역의 독일군 의회 나토군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그 소련은 없앴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10월 3일 날 동독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2 플러스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총선에서 보면 독일의 위안연합이라 급조된 정당은 기본법 23조인 독일 연방에 이제 가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기 통일론을 주장하고 3인당은 3단계 통일입니다. 그리고 민사당이 이제 그 독일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후신 민사당은 중립적 비군사 연방국가를 목표로 해가지고 3인당과 유사한 3단계 통일인데 결국은 총선에서 뭐 과반수는 미달했지만은 조기 방식 통일이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5개 주를 만들고 편입 결의를 하면서 이제 국내 절차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조약을 두 번째 걸쳐가지고 통일조약을 맺습니다. 동서독 간에 국가조약이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재통일 빠지고 23조 편입이라는 건 이걸 끝이다. 더 이상의 동프로이센이 가입한다는 이건 없다라고 하고 또 유럽 관련 조항 23조 대신에 기본법 유럽 관련 조항 말하자면 유럽 평화 질서 속에서 통일해달라는 걸 다시 그걸 하죠. 그 다음에 헌법 제정을 규정하는 것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서독법을 적용하고 미학정 재산법이라는 게 이게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를 가지게 되죠. 브란트 때 만들어진 공직자 침해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과격단체 소속이 되어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 공무원 공직에서 몰아냅니다. 선서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일 후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동독에서 공무원, 교수, 교사 다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미학정 재산법이 몰수된 재산 반환의 원칙인데 소련 점령 기간 중에 있었던 농지개혁이라든가 이거는 인정하지만 그 위에 거는 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정 안 하고 예외정을 통해가지고 100만 건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430만 건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동독 사람들이 만약 미학정 재산법과 통일 조약에 의해 가지고 재산 뺏기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서 이제 사강국이 우리는 이제 최종 결정권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우리는 포기한다 선언을 하고 이제 2차 대전 종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주권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1990년 10월 3일에 완전 하고 평화조약으로 이제 이걸 대체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현종 국경 다 유지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데른 아이세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조약 맺으면서 현존 국경 다 인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 날 통일 선포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역시 현재 보면 통일 제기한 문제들이 있는데 나토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이
여러 가지 위해서 유럽에 빠질 경우에 그 대안은 뭔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 그대로 남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서 러시아 서부, 현재 그 93년에 소련은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서부에 안보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독일 민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아까 보시면 그 동프레스에는 그대로 폴란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고만고만한 게 모인 게 아니라 독일은 압도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민족주의 문제,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 브렉시트도 큰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리고 국내는 정작 통일의 주역인 동독 주민은 지금 현재 저도 2018년 그 독일에서 매년 통일 보고서 냅니다. 그런데 2018년 보고서에 보면 동독의 경제 수준이 소득 수준이라든지 소득의 74% 수준이라고, 또 좌파당에서 나온 주장에 보면 독일의 의사결정과의 2.8%밖에 동독 출신이 2.8%고 연방정부 간부직은 20% 미만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기업 본부는 동독에는 전혀 부재하다고 이렇게 민사당, 좌파당 이야기. 이런 게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독일의 대한정당인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당, 동독 지역에서는 제2당입니다. 브란트의 3인당은 3당 내지 4당입니다. 독일 문제가 해결됐는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일 짙은 색깔이 지금 대개다 보면 그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들어선답니다. 전체 유럽 전체 평균에 보면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이 50% 이하가 제일 짙은데, 동독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영국도 아마 브렉시트에 찬성한 지역이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색깔이 붉은색에 가까운 지역이 다 찬성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스페인 이런 데다 지금 헝가리 이런 데가 다 이제 극우 정당, 포퓰리스트 정당인데, 과연 독일 문제 해결되느냐,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이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분단의 원인이 뭔가? 독일은 분할이라는 게 전쟁 능력 없애기 위해 가지고 분할을 시켰는데, 한반도는 뭐냐? 아까 이야기하는 카이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포츠담 선언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그 한반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2차 대전은 아직 미종결입니다.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중국은 내전 중이었고 소련은 거부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종결에 관한 조약이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6.25는 그에 난 6.25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들이 중국, 일본, 러시아가 사실상 보면 카이로라든가 포츠담 선언을 다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전성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패전국으로 이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당시와 지금 현재 평화모드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91년 보면 분위기가 괜찮았죠. 교차 성인이라든가 이런 있는데, 지금 어떤가. 역시 이것도 현재 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 핵 문제가 나오지, 남북한 문제는 아니거든. 평화체제란 남북한 뭐냐? 아까 이야기한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한 평화체제와 우리와는 어떤 뭐가 있을 건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장 방안이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동서독 기본합의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도 양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독일 통일이라는 게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프로치할 건가? 이제 한민족이란 우리도 이제 무슨 계속 민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 건가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중부 유럽에서 독일을 말하자면 이거 아시아 이쪽에서 한반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어떻게 어프로치할 건가? 아까 말씀하신 그 통일 문제라든가 이거는 저는 오늘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이제 독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는 계기로 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